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새해 첫 출근길 아침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라 캐스터. 네, 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날이 다시 추워졌다고요. 네, 2023년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간간히 보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다만 새해 시작부터 다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4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철원 영하 15.1도, 대관령 영하 13.5도, 서울 영하 6.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전 2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 속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앞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하루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확진된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하였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확진된 입국객은 공항 인근에 있는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 증대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등 강경 기조가 담긴 새해 군사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전략의 핵심으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신속한 반격 능력을 갖춘 또 다른 ICBM 개발 과업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성 15형, 17형과는 달리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조선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을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으로 쏘아올린 미사일에 대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마지막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새해 첫날 새벽에도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틀에 걸친 도발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검수 사격이었다고 밝혔는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며 실전 배치에 나섰음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한꺼번에 인민군 부대에 추가 인도하게 됐다며 이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 타격 장비들이 이 나라 창건 이래 당 창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당중앙 트락에 도열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원회의 보고에서 신속한 반격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ICBM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새로운 ICBM이란 고체 연료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한 뒤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체 연료 방식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미리 연료를 채워 넣어둘 수 있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연료 주입을 위한 별도 부대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앞서 북한은 오는 4월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준비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원회의를 통해 최단 기간 내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개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거라며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딸 주혜양과 이 공장을 찾았는데요. 중장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양 앞으로 미사일 운반체가 즐비합니다. 아직 건조 중인 최소 17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2형은 비행거리가 최소 5,000km로 지난 2017년 여러 번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이 미사일에 장착할 탄두가 공개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조립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 구상과 결단대로. 북한 매체는 또 다른 화면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을 장착하고 줄지어 서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공개했습니다. 주로 단거리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강조한 전원회의 결과를 강조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과 딸 주혜양의 동행 모습을 공개한 건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와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액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수준입니다. 무역 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도 기존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지만 수입액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18.9% 늘어난 7,3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등 주요 품목도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29.9% 감소했던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하락세에 12월에도 29.1% 줄었습니다. 당분간 그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그 수요 침체에 따라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올해 주요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우리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각 1일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난해 경제가 크게 둔화했다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제는 가장 복원력이 있다며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는 주식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나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4.25에서 4.5%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5 내지 5.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y did say that their target is around 5.1%, which is what the estimate was already, that they'd probably raise rates by 50 basis points in February and another 25 in March before pushing the pause button.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입장이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1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은 연준이 올해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 기관도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둔화할 것인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인지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좌우할 주요 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올해부터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내게 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 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50%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꾀병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 가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정상 환자의 경우 대인 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가실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가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가실조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온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올해부터는 나이를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또 소비기한 표시제까지 우리 생활과 가까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더 드는 나이에 우울했던 분들, 올해부터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의 세는 나이 대신에 만 나이 표시 방식이 통일됩니다. 최저시급도 오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가 인상이 됐는데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될 예정입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작년 67만 6,100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32만 3,900원이나 인상됩니다.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 0세 아동의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건 살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던 유통기한도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인데요.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이 식료품 소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전통시장들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아무런 사고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던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 사흘 동안 쏟아진 많은 비로 시장 점포 절반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5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시장에는 침수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던 기름가게는 말린 고추며 기름 짜는 기계까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기계를 다시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되돌아온 손님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좀 많이 찾아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고. 기름집 옆에 있는 생선 가게는 싱싱한 생선만큼 활기도 넘칩니다. 지난해 추석 즈음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는데 다가오는 설에도 대목을 기대해 봅니다. 설 앞두고 눈 같은 게 좀 많이 와서 또 대목이 잘 안 될까 걱정도 위려한데 재래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생선과 이제 야채들 구매해서 가족들과 온화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십 년간 장사해오며 상인들에게는 일터를 넘어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 소중한 곳을 잃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딘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원의 조정안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오전 8시 서울 상박 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 쟁취를 위한 1차 지하철 행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조정한 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시민의 힘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MBN 방송에서 전 장현이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정안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늦추는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법치를 최전선에서 구현해야 할 판사가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 아울렛 대전점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언제 영업이 재개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데요. 긴급 생활지원금이나 실업급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입점 업주와 직원들은 예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화재 이후 한산하던 주차장이 모처럼 각종 차와 장비로 북적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폐자재를 담아 나옵니다. 조금씩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이 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는 게 고작입니다. 화재 당시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고 유리창들이 깨져 아수라장이었던 이곳은 임시로 겨우 가려놓기만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온 열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꺼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각종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영업 재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점주와 직원들은 현대아울렛에서 지급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권고사직 처리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매니저님들은 지인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여파는 주변 상권에도 미쳤습니다. 현대아울렛 옆에서 의류 수선을 하는 상인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관리비 걱정에 한숨 짓습니다. 아울렛에서 한 90% 이상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에는 최소 3명 이상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명씩 한 달씩 나가서 이렇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영업 재개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균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당국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서 점주와 직원, 주변 상인들은 얼른 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과거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새해 첫 굿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호흡 맞추는 시간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로 신년사를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또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특정 언론사가 조선일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30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오늘 신문 1면부터 5면까지 배치해서 주요하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탑으로 제목을 뽑은 건 지금 보는 것처럼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이렇게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개념으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과거의 핵 우산 또 확장 억제와 같은 개념은 지금의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보여주기식이라면 국민도 식상해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현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먼저 7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지율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태도, 즉 대통령다움이 어떤 건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내각 개편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는 국면 전환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사를 하진 않을 거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단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서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윤심 또 윤핵관에 대한 질문에는 여의도 정치를 한 기간이 매우 짧은데 거기에 무슨 윤심과 윤핵관이 있겠냐고 답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늘 이제 0시에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데 한겨레 신문이죠. 새 쌍둥이의 모습이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 0시 0분에 광주에서 태어난 김서준, 김서아, 김서진 이렇게 새 쌍둥이입니다. 네.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참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태어났을 때는 힘차게 울었을 텐데 굉장히 좀 얌전하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가 토끼띠 해잖아요. 그런데 12년 전에 토끼띠에 태어났던 그 네 쌍둥이에 대한 기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는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 토끼띠의 해에 태어난 기적의 네 쌍둥이의 근황을 실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웅호걸이라고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태영, 태웅, 태호, 태걸 형제입니다. 이 쌍둥이긴 하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건 아니고요. 무려 27일에 걸쳐서 나와서 기적이란 말이 나왔던 형제입니다. 당시에 체중이 1kg도 안 돼서 걱정을 많이 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모두 건강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 제빵사, 또 축구 선수 등 제각각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영웅호걸 이름답게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건 중국에서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뜻이고. 그런데도 중국인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큰 차이가 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함께 보시면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 곳곳에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고요. 또 많은 중국인들은 한데 모여서 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인구의 60%, 그러니까 약 8억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감염됐다 회복한 중국 젊은 층들은요. 2번은 안 걸릴 거다라면서 안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도 합니다.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번 걸렸었거든요. 그런가요? 안심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달 말에 이제 우리로 치면 설날, 춘절 연휴가 있는데 대규모 유행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 동안은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고향에 꼭 가겠다라면서 대규모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춘절을 포함한 40일간의 특별 운송 기간 때 무려 이동한 인구가 28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춘절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국 내 유행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서 카타르 월드컵으로 끝이 났고요. 올해 2023년에도 큰 대회들이 많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는 3월입니다.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 호주, 중국, 체코 이렇게 함께 B조에 편성이 됐는데 상위 2개 팀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최소 4강으로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요. 조별리그를 뚫고 A조의 진출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만이나 쿠바를 꺾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은 물론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등이
최강의 전력을 꾸려서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만만치 않은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벌써부터 대단한 선수들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엔트리가 발표가 됐나요? 우리 선수들 엔트리 작년 11월에 관심 명단 50명이 먼저 발표가 된 상태고요. 네. 조만간 1월 초에 35명으로 줄인 예비 명단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종 명단은 30명으로 줄여서요. 2월 초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이 WBC 말고도 또 관심 가는 대회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의 감동을 재현할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우리는 독일과 모로코, 콜롬비아와 함께 H조에 속했는데 비교적 무난한 조에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목표인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열리게 되는데요. 내년에 열릴 파리 올림픽의 전초적 성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수영의 황선우, 양궁의 안산, 김재덕 선수 등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축구와 야구 역시나 큰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들이 있는데 e스포츠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에서도 우리 팀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매년 1월 초가 되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가 주목을 받곤 하는데 올해는 현지 시각 오는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CES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아마존 등을 포함해서 3천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박람회의 키워드로 메타버스, 초연결, 인류 안보를 꼽았는데요. 먼저 메타버스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XR 헤드셋 경쟁에는 소니나 구글, 메타 등의 여러 업체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XR 헤드셋에는 우리 기업들의 카메라 모듈이나 디스플레이, 또 메모리 반도체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연관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초연결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나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등으로 인해서 인류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박람회가 시작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YTN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첫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디지털 교육이 2배로 증가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는 7년 전 2015 교육과정에서 이미 강화한 한글 교육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1, 2학년 2년 동안 448시간이던 국어 수업이 34시간 늘어납니다. 교과서 없이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밖에서 뛰어놀 시간은 늘리고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 없어지지만 고학년까지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던 학교 자율 시간이 초등학교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생태 환경과 민주시민, 정보 등을 주제로 학교가 직접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992년부터 꾸준히 학교와 교사, 학생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3R's 중심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학생들의 역량이 매우 좋아지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축소했습니다. 1년 221시간 실수에서 102시간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둬서 교과 수업과 진로 설계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혀 선행 학습과 무관하다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을 통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소양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정보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코딩을 배운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내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종합병원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의료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으면 가칭 착한 은행이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이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 마련이 중요한데 농협이 정책자금 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산 개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만 이뤄지면 시스템 구축이 되면 바로 대출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충북 지역 종합병원 12곳과 병의원 등 80곳, 인공관절과 척추질환, 그리고 임플란트 등 6개 수술이 의료비 후불제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지불이 보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일단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만 2천여 명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나오면 대상을 충북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넓혀서 해봐야만이 이것을 시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 확대하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가 의료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 분류 체계 기준이 EU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원전이 올해부터 K-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텍소노미로 친환경 옷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연구와 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단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전환 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텍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준위 처분 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방패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2031년 정도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달하거든요.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상태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패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하는데요. 해로운 것도 있는 반면 이로운 미생물도 있습니다. 건강한 환자의 분변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해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생물의 90%는 장에 존재하는데 소화뿐 아니라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인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악화해 유익한 미생물이 죽고 유해균이 득세하면 특정 질병을 일으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 과도하게 증식해 설사와 장염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유익한 미생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균을 환자에 투입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디피실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Prebiotics is the first company to produce a standardized biologic product that may be helpful to treat recurrent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which can develop after taking antibiotics. RBX 2660 clinical product is a ready-to-use liquid microbial suspension for enema delivery.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인데 바이오 제약업계는 장내 미생물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대장암 동물 실험을 최근 마치고 올해 초 인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에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균주이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균주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했고 실제로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검증된 균주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장내 미생물을 활용해 건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됐던 장내 미생물이 질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상용화되면서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전망도 그리 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사실 수출은 6% 넘게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에너지 수입이 거의 뭐 두 자릿수 넘게 20% 가까이 급증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입니다. 예. 한화로 하면 60조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요. 적자를 낸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지만 적자 폭도 이전 최고치를 2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망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은 4.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는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꺾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메모리는 스마트폰이나 PC나 서버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되다 보니까 재고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대중국 수출입니다. 중국 수출이 꺾였는데 사실 코로나와 이제 위드 코로나화 되면서 조금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자체 구축만,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다지 예전처럼 호황을 보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외에도 보면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유럽연합은 또 탄소 국경세를 이제 지금 거두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수출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복합위기를 정부는 수출로 타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를 주문했거든요. 아마 이거를 포함해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해서 관련 대책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새해에는 서민 생활도 넉넉진 않을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고금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8%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쓰실 거예요. 직장인들 한숨 늘어나는 소리입니다. 11월 기준이에요. 11월 기준 19개 은행의 평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7.85%예요. 네. 거의 8%에 육박합니다. 이게 거의 뭐 14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제 최고치로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수신금리도 올랐어요. 4%를 넘어서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융당국이 지금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좀 자제하라라고 했더니 은행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수신금리 인상폭보다 대출금리 인상폭을 더 높게 갖고 가다 보니 예대마진 차는 또 석 달 만에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월에 0.08%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어요. 참 이례적인데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금융당국 눈치 보면서 가상금리 조금 내렸거나 우대금리를 조금 적용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30년 만기 3% 이내 대출로 지금 갈아타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출, 안심전환 대출 때문에 평균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진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출 금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새해에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해제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됐다가 허용했죠. 네. 여기다 다주택자들 전혀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30%까지 집값의 30%까지는 허용됩니다. 여기다 이제 세제 지원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가 이제 어제도 이제 원희룡 장관은 거래 절벽, 미분양 대책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추가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규제는 서울하고 이제 경기 4곳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 풀었는데 이걸 더 푸는 방안이에요. 예. 결국은 가수요를 일으키는 방안인데 이게 사실은 단기간 내 시장 침체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우세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더 크고 여기다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거의 7% 내외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이라든가 노도강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경기도 광명이라든가 노도강이 이제 해제가 되면 뭐 일부 지역의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수에 나선다면 가수요로 신규로 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되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 미분양이 계속해서 대구와 같은 지방 미분양이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를 또 더 격차를 더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그리고 이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8월에 그 정부가 주택 270만 호를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난 11월 말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만 8천 원, 6만 호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마 12월이면 6만 원 넘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6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전국의 12월 분양 한 31곳 정도 분양을 했는데 네. 절반 이상은 미분양이에요. 자 이걸 감안하게 되면 만일 5년 이내 270만 호라고 하면 매년 50만 호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공급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이 미분양 대책을 먼저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일 불 켜져 있는 완공된 미분양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심각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이 미분양 대책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이제 부활하는 걸 이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속도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증시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가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을 했죠. 네. 올해 전망은 어떨지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가장 큰 악재였어요. 파월 리스크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33% 넘게 예. 그리고 대형 지수 S&P 500 지수도 거의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20% 넘게 빠져서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침체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리고 올해 우리 정시 역시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저점은 2,000, 상단은 2,750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상저하고 상반기에 조금 낮겠지만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상저하고를 내세우고 있는 이 증시 전문가들조차도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경기를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금리가 일단은 피벗, 속도 전환하고 그리고 하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이 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 반도체와 같은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일부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 역시 변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살아나느냐, 중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다시 또 힘을 받느냐, 그리고 역시 이제 금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의 신년 행사장에서 1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고등학생인 용의자는 정부의 요주의 명단에 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신년맞이 행사장. 1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공격했습니다. 벌목 등에 쓰는 대형 칼 마체테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다른 경찰이 총을 쏴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fired their service weapon, striking the subject in the shoulder. The 3 officers were removed to Bellevue Hospital, where I am relieved to report that they are in stable condition. 흉기를 휘두른 10대는 메인주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2018년 아버지가 마약 남용으로 숨진 뒤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의 탈레반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 미 연방수사국의 요주의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범행을 위해 뉴욕으로 오면서 유서와 함께 성명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responding officers made sure the scene was under control and returned to the primary focus of ensuring that everyone that was here in Times Square received the best professional service. 뉴욕 경찰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긴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와 공격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에도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져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각지에서 이란산 자폭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벌어져 드론 45대가 격추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공격으로 4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울린 키이우를 비롯해 남부 헤르손, 서부 크멜니츠키 등에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베네딕토 전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선종한 지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된 유언에는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에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새해 첫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한 베네딕토 16세를 기리며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를 복음과 교회의 충실한 종으로 일컬으며 추모했습니다. 아울러 성모 마리아에게 천국행에 동행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In queste ore invochiamo la sua intercessione, in particolare per il Papa Emerito Benedetto XVI, che ieri mattina ha lasciato questo mondo. 교황청은 제의를 입고 수도원에 안치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방에 누인 몸은 머리에 모관을,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들렸습니다. 공개된 영적 유언에서 전 교황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면서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숨진 뒤에야 새 교황이 선출되는 전통과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춰 물러났던 행적처럼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겸손을 내비쳤습니다. È stata una persona, diciamo, molto, come diceva ieri Papa Francesco, molto gentile, molto umile e quindi in qualche modo, nonostante sia sempre stato molto riservato, lascia comunque un segno importante.
패전국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 시대의 유년기를 보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오는 5일 장례 미사를 치른 뒤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에서 영면에 듭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출근길 강추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은 춥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철원 영하 15.2도, 대관령 영하 13.2도, 서울 영하 6.6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전 2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 속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